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감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수전 선택은 예술의 힘을 통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어떤 힌트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읽고 감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술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건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 많이들 좋아하시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수많은 그림들을 보면 그러니까 막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울과 고통과 슬픔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고흐 이전에는 탄광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막 방직 공장에서 이 옷을 만들고 천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들이 모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나먼 대상이었던 거죠. 제3자의 고통이었고 연민의 바운더리 속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흐는 탄광촌의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요. 예, 그들의 선교사가 처음엔 되고 싶었고 그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하루 종일 일하고 쉬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아프고 그러면서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당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탄광촌의 노동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위한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아직 화가가 아니었어요. 고흐는 거기서 그림을 시작한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전달해야겠다. 이게 고흐의 예술이 아직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예요. 고흐의 관심사는 항상 타인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고흐가 힘들어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그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서 힘든 얘기를 그렸다기보다는 고흐는 자기도 그렇게 힘들면서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고흐의 그림이 주는 감동의 어떤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아픔이 단지 그들의 어떤 머나먼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일 수도 있다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흐의 작품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예술의 힘이에요. 수전 선택은 정말 저 높은 곳에서 예술의 가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삶보다 더 위대한 예술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 예술을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예술에 공감함으로써 예술 작품을 공연하고 전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함께 웃고 울고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절망하고 함께 이겨나가고 내고 그 작품 속의 의미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연극을 사라예보에서 막 청성이 들리고 폭탄이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공연을 했던 거죠. 그럼으로써 어떤 걸 얘기했냐면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그 삶,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을 증명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예보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은 단지 정말 물이나 전기만이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훌륭한 연극을 공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자존감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 상황 속에서도 단지 전쟁이 끝나기만을 무력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지금 하고 있다. 예. 위험 속에서도 뭔가를 공연할 수 있고 정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공연을 보러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고요. 그럼으로써 사라예보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또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의 비평은 단지 세상을 향한 어떤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공감의 본질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나온 예술, 예, 고흐의 마음도 그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사랑이었거든요. 공감의 본질은 단지 이해하려는 지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닌데도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인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공감과 연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감의 역할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적인 어떤 소통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뭔가 이건 아니다 싶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본 적 있나요?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말 뭐 수전 선택이나 고흐나 이런 예를 드니까 이게 뭔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일상의 실천부터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불합리함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예, 이런 것을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딱 말 한마디. 예. 예를 들어서 뭐 국민청원을 한다든지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해주는 아주 작은 투표나 아주 작은 공감의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사회를 바꿔 나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아픔 또는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려는 마음, 예. 도와주려는 마음 자체를 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나 이 소통이나 공감, 이 모든 것들은 점점 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세상,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의 아픔부터 먼저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공감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아픔을, 물론 내 아픔이 우리는 가장 크게 느껴지죠. 하지만 타인의 아픔을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한 더 큰 사랑의 가능성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